자, 오늘부터는요, 파트 2를 공부하실 겁니다. 파트 2를 공부하실 건데, 파트 2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좀 몇 군데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이 좀 많은데 저희가 좀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꼭 중요한 부분들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강의를 같이 진행해 드릴 거고, 그리고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게 저희가 세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세제 부분이 있는데 세금 부분은 아무래도 너무 양이 방대하고 외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시간에는 저희가 별도로 다루진 않고요. 저희 라이프MD 앱 오늘 들어오셨던 앱에 보시면요. 일주 집중 코스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전체 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파트 2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마지막 세 클립으로요. 짧게 짧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6, 7분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다. 근데 저는요, 사실 이 자격시험 강의를 오래 했지만 저는 사실은 정말 시간이 없고 정말 내가 합격만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거 사실은 포기하라고도 말씀을 솔직하게 드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투자하는 시간 대비 나오는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집중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쪽에 좀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파트 2는요, 쉽게 보시면 보험의 법규를 배우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고요. 조금 생소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제가 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같이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볼게요. 보험은요, 단기일까요? 장기일까요? 굉장히 장기죠. 장기 금융상품입니다. 그리고 고액의 금전 거래가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업에 대한 감독사항, 이 보험회사가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요, 굉장히 보험 계약자들에게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또는요, 보험업 자체를 감독합니다. 근데 이 감독하는 방식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공시주의, 그리고 준거주의, 그리고 실질적 감독주의라고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공시주의는 뭘까요? 공시는 뒤에서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누구에게 알려야 될까요? 보험을 가입하신 계약자분들에게 당연히 뭔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시주의는 재무제표나 영업보고서 등의 중요한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걸 공시주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준거주의는요, 뭔가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보험사업의 요건이 충족되면 보험사고를 허가하겠다는 거죠. 일정한 법률에 의거해서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켜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입니다. 실질적 감독주의입니다. 보험 산업이 설립, 보험회사를 만들고 경영하고 혹시나 해산할 때 모든 과정을 감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실질적 감독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물어보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실질적 감독주의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는 실질적 감독주의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시주의, 준거주의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실질적 감독주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또 있겠죠.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요. 보험을 모집한다라는 걸 우리는 판매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판매는 아닙니다. 모집은요, 따지고 보면 맨 밑에 있죠. 보험 모집이란 보험 계약의 체결을요, 중간에서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입니다. 보험회사가 사실 판매하는 거지 보험 설계사분들이 판매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개하거나 대리,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거를 우리가 보험 모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험 설계사, 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 친근한 보험 설계사 분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보험 설계사는요, 어디다가 등록을 해야 될까요? 원래는 금융위원회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금융위원회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 업무를 어디다가 위탁해 줬냐면 생명보험협회에다가 등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어디다가 등록한다고요? 생명보험협회에다 등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시험도요, 어디서 주관할까요?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등록하실 때, 라이프MD 등록하실 때 어디다가 등록하시는 거냐면 생명보험협회에다가 등록하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그럼 보험 설계사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는요, 보험회사에 소속돼서요,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연결해주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보험회사 한 곳, 이게 하나생명이죠. 하나생명에 소속돼서 그 회사 상품만 판매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일사전속주의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상으로는요, 하나생명 상품만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는 뭐가 있냐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교차 모집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유일하게 일사전속주의, 한 회사에 소속돼서 그 회사 상품만 판매해야 되지만 예외 사항으로 뭐가 있냐면 교차 모집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단 한 곳의 손해보험회사만 선택하여서 그 손해보험회사 상품만 판매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한 곳, 손해보험 한 곳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교차 모집 제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생명보험 여기 등록하신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에다가 예를 들어 교차 모집을 신청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자동차 보험이든 이런 보험들도 판매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일사전속주의 제도지만 유일하게 예외로 교차 모집 제도를 통해서 손해보험 한 곳을 같이 판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보험 대리점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을 만나니까 여러 회사를 판매할 수 있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은 보험 대리점 소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보험회사를 위해서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일사전속주의 제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여러 회사를 판매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분들은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생명보험 협회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보험 설계사분들이랑 동일하죠.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개인 대리점 같은 경우는 1억 원의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되고 법인 대리점은 3억 원을 예탁해야 됩니다.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오른쪽 보시면 반대로 보험 중개사란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정말로 어디 소속되어 있지 않고요. 독립적으로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인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보험 중개사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생명보험 협회에다가 등록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 등록하냐면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합니다. 금융감독원 나왔었어요. 어제 나왔는데 뭘로 나왔냐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가 보험사기를 만들 때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곳이 어디였죠? 금융감독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왔네요. 금융감독원은 보험 중개사를 등록하는 곳이고요. 세 번째, 금융감독원 얘기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민원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이다. 그래서 그 시험에서는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굉장히 많이 바꿔서 출제하는데 금융감독원은 거의 3개만 등장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그리고 보험중개사의 등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원을 담당하는 곳. 그래서 이 3개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대부분 금융위원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보험 설계사의 등록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있을까요? 신규 등록이 있고 경력 등록이 있으신데요. 여러분들은 신규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황색 박스를 보시면 설계사 자격시험 합격, 지금 이 공부를 합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이수에 20시간 이상이 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이수 1년 이내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 합격 1년 이내 교육을 이수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조건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경력 등록 같아요. 경력 등록을 좀 물어보는데요. 이게 왜 그러면 연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연도를 좀 가끔 출제하거든요. 자, 경력 등록 같은 경우는요. 등록일로부터 3년이라는 그 한도 이내에요. 내가 생명보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그리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경력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3년과 1년, 3년 이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3년과 1년 경력 등록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 볼게요. 다음은요. 보험 모집이 가능한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 설계사분들, 대리점분들, 보험 중개사분들 가능하죠. 그리고 보험회사 임직원들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를 물어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보험 모집이 불가능한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누굴까요?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보험 모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들어가는 분들은 보험 모집이 불가능하구나 기억할게요.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보험 모집이 불가능하다는 걸 종종 물어보니까 이것도 기억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보시면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는요.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합니다. 자, 피성년 후견인이 뭘까? 우리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 그랬는데요. 이거는 이분들은 의사 결정이 좀 자유롭지 못한 분들입니다. 예, 심신의 좀 불안정으로 인하여 의사 결정이 불안정한 상태. 이런 분들은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없고요.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낼까요? 파산 선고된 다음에 복권이 된 사람은 설계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겠죠. 그분들은 될 수 있겠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되지 못하겠죠. 그리고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다음에 그 집행이 끝난 지 2년이 미경과하신 분들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다음에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안 되죠. 그리고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미경과자도 당연히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없고요. 보험료 유용 후 3년 미경과자분들도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 피성년 후견인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다음 보시면 위촉부터 말소까지가 있는데 이게 등록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위촉은 뭐냐면요. 보험회사와 설계사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 우리가 위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촉은 뭘까요? 계약서를 파기시키는 거를 해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등록은 뭐예요? 자, 위촉을 했죠. 계약서를 작성했죠. 그럼 우리가 어디다가 등록한다 그랬죠? 생명보험협회에 이제부터 이분이 보험을 모집하겠다라고 이제 등록을 하는 걸 등록이라 그러고요. 말소는 뭘까요? 해촉을 했죠. 계약서를 파기시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적을 이제 없애버린다. 그냥 말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위촉과 해촉은 어디서 진행할까요? 보험 회사에서 진행하고요. 등록과 말소는 아까 어디서 진행한다 그랬죠? 보험협회에서 진행한다. 각각 진행한다는 걸 꼭 분간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보험 설계사를 등록하실 때 오른쪽 보시면요.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보험 설계사를 등록하실 때는요. 절대 내가 협회에다가 바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험회사를 끼고 등록해야 됩니다. 직접 신청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다음은요. 보험 설계사의 말소입니다. 말소인데요. 그럼 말소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냐? 자, 보험 설계사가 해촉을 신청합니다. 계약서를 파기할게요. 그럼 보험회사는 이제 계약을 종료시키겠죠. 그러면 보험협회에서 말소 신청 및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소가 완료될 거고 보험 설계사는 다른 보험회사에 등록이 가능하겠죠. 그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뭘까요? 해촉 증명서 원본이 필요하고요. 해촉 신청서 내용 증명 원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요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보험회사를 통한 처리를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등록은 아까 뭐라 그랬죠?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말소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직접 말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생명보험협회에 방문을 하시던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말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등록은 직접 할 수 있고 직접 못하고요. 말소는 직접 할 수 있다. 이거를 물어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그러면 보험 대리점을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보험 대리점 아까 보험 설계사도 있었고 대리점도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다른 거 크게 보지 마시고요. 오른쪽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보시면 개인 대리점 있고 법인 대리점이 있는데 이 법인 대리점 같은 경우는요.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가 있냐면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1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직접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은 이 대리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대리해 준다고 하죠.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왼쪽 밑에 있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보험 대리점도 경력 등록을 할 때 좀 다릅니다. 4년 이내 등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우입니다. 조금 더 그 기간이 길고 관계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길어야 되죠. 그래서 설계사는 아까 몇 년이었죠? 3년 안에 1년 이상 종사였죠. 근데 보험 대리점은요. 4년 이내 2년입니다. 당연히 비슷하지만 연도가 다르죠. 그래서 바꿔 출자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니까요. 그거를 좀 유심 깊게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대리점의 경우는요. 많은 보험회사들의 이제 상품들을 대리로 판매하다 보니까 이 영업보증금이라는 걸 예탁을 해야 됩니다. 보증금을 내고 판매해야 되는데 그 보증금이 얼마냐라는 걸 물어보거든요. 개인보험 대리점의 같은 경우는 1억 원의 영업보증금을 보험회사에 예탁해야 됩니다. 법인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는요. 3억을 예탁해야 되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예탁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뭐라고요? 첫 번째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은행에서 보험 판매하는 거 우리가 방카슈랑스라고 했거든요. 그 방카슈랑스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은행에서 보험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은요, 영업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개인보험 대리점은 1억, 그리고 법인보험 대리점은 3억을 회사에 예탁하고 그 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했죠? 보험중개사 등록은 어디서 한다 그랬죠? 금융감독원에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분들은요, 영업 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또 예탁을 해야 됩니다. 7일 전까지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보시고 넘어갈게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인데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은행에서 보험 판매하는 방카슈랑스를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른쪽 보시면 금융기관에서 보험 판매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에서 보험 파는 뱅크와 인슈런스의 합성으로 방카슈랑스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보시면요, 금융기관 점포, 은행에서요, 지정된 장소에서만 대면 모집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얼굴을 보고 판매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인원은요, 점포마다 2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어요. 모집이 가능해요. 희한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요,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불가능합니다. 전화나 우편,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는 불가능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겸용 여신업자를 제외한 신용카드 업자도 모집이 가능하더라. 신용카드 업자도 이 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보증금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죠. 개인보험 대리점은 1억, 그리고 법인 대리점은 3억.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영업보증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 보시면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은행 당연히 된다 그랬죠. 다른 데는 어디가 될까요?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 됩니다. 한국산업은행 되고요. 중소기업은행 돼요. 신용카드업자도 된다 그랬죠. 조합 및 농협은행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서 금지하는 행위들입니다. 첫 번째, 아무래도 은행이 주가 되니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테니까 이 보험 계약 체결해야 돼요. 이거를 은행 은어로 저희가 꺾기라고 하죠.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집할 수 없는 인원, 아까 몇 명이었죠? 2명 외의 사람들이 모집하면 안 되고요. 그 금융기관의 점포 외 장소에서 모집은 불가능합니다. 나가서 모집할 수 없다는 거였죠. 그리고 다른 금융거래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모집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 판매 불가까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장성 보험 뭐예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요. 신체에 관련된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은 보험 모집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인데요.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요라는 겁니다. 자, 보험 설계사분이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다른 보험 상품과의 비교도 원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 보험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을 권유하는 행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걸 승환 계약이라고 하죠.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해줬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우리 이거 경유 계약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하면 안 된다. 상식선으로 그냥 알아두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어떤 금지사항이 더 있나요? 라는 건데요. 잠깐만 볼게요. 자, 왼쪽을 보시면요, 금품을 주고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수수료를 주는 행위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는 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이자를 대신 납입하는 행위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금품을 줄 수 없다? 저는 선물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선물 받는 기준은 존재합니다. 기준이 뭐냐면요,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에 적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월 보험료가 5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일까요? 보험료가 12번 곱해서 60만 원이겠죠. 그 60만 원에
10%면 6만 원이겠죠.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되니까 6만 원과 3만 원 중에 얼마가 더 적은 거죠? 3만 원이죠. 3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금액은 3만 원 이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 보험 안내 자료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자료들, 그걸 그냥 보험 안내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의 심사를 통해서 당연히 관리번호가 부여된 후 사용해야겠죠. 아무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송,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역시 다 포함이 될 거고요. 만일 이걸 위반했다 그러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이 안내 자료에는 필수적으로 적혀 있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뭐가 적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럴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 제한의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해약환급금, 해약을 하시면 해약금은 요 정도 수준이 됩니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금자 보호는 뒤에 나오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볼게요. 전화로 보험 가입해 보신 적 있으시죠?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의 경우는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계약자로부터 청약서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화를 이용한 모집은요. 녹취를 통해서 자필 서명을 받지 않는 경우가 가능하다.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통신 판매들은 대부분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 사인을 해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화 같은 경우는 그냥 녹취만으로도 자필 서명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회사가 고객한테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보험료는 얼마고 보장 범위는 얼마고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요. 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했다. 그런 경우에는요. 이 설명 의무가 면제,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전문보험 계약자는요. 설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더라. 요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볼게요. 자, 생명보험을 정의한 법이 보험업법이에요. 이거는 뒤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법을 잠깐 정리하는 시간에 저희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생명보험 정의한 법은 뭐다? 보험업법이다. 그러니까 보험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 설계사가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금지 행위들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느냐 제재 사항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무자격입니다. 원래 보험 설계를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보험을 판매한 겁니다. 그럼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묻습니다. 법이다 보니까 징역, 벌금 이렇게 나오겠죠.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이익을 막 특별하게 제공했다.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보험을 모집했다. 이거는 더 큽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말아야 할 안내자를 사용하고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자격은 1년 1,000만 원, 그리고 특별이익은 3년 3,000만 원, 그리고 설명을 다하지 못했다. 1,000만 원의 과태료가 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협정이라는 게 나왔죠. 큰 글씨로. 자, 이건 뭐냐면 생명보험 공정 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인데요. 이거는요, 법이라기보다는요, 뭔가 그냥 규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생명보험회사 간에요, 체결된 협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보험회사와 임직원 그리고 보험설계사 간에 범위를 적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다른 거 너무 길잖아요. 그냥 협정만 기억하세요. 협정에서는요.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여기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협정에선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분들은 당연히 그냥 보험업법에 적용을 받겠죠. 그래서 대리점 분들과 중개사 분들은 제외되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보시면요. 협정을 위반해서 피해를 본 보험회사의 경우는요. 6개월 이내 생명보험협회에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위반 여부가 확정된다면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재금을 부과합니다. 그냥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차라리 밑에 있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재금입니다.
아까는 벌금이었죠. 벌금과 재재금의 차이가 뭘까요? 벌금은 말 그대로 아까 법을 위반한 거고, 이건 협정의 사항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빨간 줄이 가냐 빨간 줄이 가지 않냐 이렇게 그냥 쉽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는요 보험업법을 위반한 경우는요 무자격자가 모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잖아요. 근데 여긴 좀 약합니다. 무자격자가 모집을 한 경우는요 1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고요. 밑에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는요 아까 벌금과 같네요. 3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절대로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말라는 뜻이죠. 3번 차명으로 하여서 임의의 계약을 만들어낸 경우는요 건별로 납입한 보험료인 기납입보험료 낸 돈입니다. 낸 돈을 제재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경유계약의 경우는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제가 모집을 했는데 A라는 설계사한테 제가 가입을 했는데 막상 자료를 받아보니까 A라는 설계사가 아니고 B라는 설계사로 되어 있어요. 그걸 경유계약이라 그러거든요. 그건 200만 원 이하의 제재금,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는 100만 원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자주 나올까요? 예, 무자격자가 100만 원이다. 그리고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게 3천만 원이다. 요 정도는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은 승항계약 나왔죠. 아까 설명드린다고 했죠. 승항계약 뭘까요? 승항계약은 정말 나쁜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적으로. 자,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으로 청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요 A라는 회사를 보험회사 다니고 있다가요 B라는 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B회사에 간 다음에요 6개월 안에 그 B회사에 간 6개월 안에요 A회사 계약들을 막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A라는 회사에 있는 계약자들 입장에서는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부당하게 옮긴 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갖고 올 때마다 건당 100만 원씩의 제재금을 부과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등장할까요? 100만 원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보시면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승항계약이 허용되는 계약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승항계약 나쁜 계약이었죠. 그러면 안 되는 계약이었죠. 근데 제 거는 갖고 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제 건 당연히 갖고 와도 됩니다. 승항계약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배우자, 제 와이프 거 갖고 와도 됩니다. 그리고 제 직계 좀비속 위아래, 직계 좀비속의 경우 승항계약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승항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갖고 와도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요. 형제 자매의 계약 같은 경우는요. 승항계약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 계약을 갖고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승항계약에서 제외되는 건수는 몇 건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본인은 본인이 3건 갖고 있고 배우자가 3건, 형제가 2건, 부모가 2건. 그럼 여기서 제외되는 건 뭐였죠? 본인 거, 배우자, 부모 거 갖고 와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8건은 제외가 되겠죠. 근데 2건, 형제 거 2건은요 승항계약 인정되니까 이거는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하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인데요.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가 뭐냐? 이거는 생명보험 설계사와요 전속 개인 대리점에 해당하는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2008년부터요 생명보험협회에서 우수한 설계사에게 뭔가의 그런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수한 설계사가 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되느냐? 첫 번째,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재직해야 됩니다. 3년 이상 재직해야 되고요. 두 번째, 월납 초회보험료 월평균 80만 원 이상. 초회보험료가 뭘까요? 그냥 내가 그러니까 모집한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80만 원 이상이고요. 연소득이요. 전속 설계사, 그러니까 전체 평균에서 평균 전속 설계사 전체 설계사분들의 평균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을 중간 이상 하신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게 밑에 있죠. 13회차 유지율이 13회차 유지율이 뭐예요? 1회차를 한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3회차는 몇 년일까요? 1년입니다. 내가 모집한 계약이 예를 들어 100건이라면 1년에 유지율이 90% 이상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90건 이상은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고요. 25회차는 2년이겠죠? 2년 동안에는 80%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직전 1년 동안 품질 보증 해지, 그리고 민원 해지, 무효가 한 건도 없어야 한다. 이거는 사실 계약에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계약에 좀 문제가 발생해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좀 부조리하게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좀 올바르게 영업해서 올바른 계약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한 번 제도에 이게 되면 평생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증기간은 1년이고요. 이 날짜를 물어보는데요. 언제부터요? 6월 1일부터요. 내년 5월 31일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를 문제로 출제하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예금자 보호법을 말씀드릴게요. 예금자 보호법은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대비해서 예금자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다음을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금자 보호법은 자,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언제 나가요? 예금자 보호법은 뭔가 보호해 주는 건데 계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쉽게 얘기해서 망했어요. 취소, 해산, 파산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뭔가 보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회사가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럼 예금자 1인당요. 최고 얼마까지요?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는데요. 여기서는 채권의 합계 받을 돈에서 채무 내가 갚아야 될 돈을 빼고 난 나머지를 돌려주는데 얼마까지인지를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얼마까지요? 5천만 원까지 지급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보호해주고 어떤 상품들은 보호해주고 어떤 상품들은 보호하지 않아요인데 보호 대상은요 일반적인 개인 보험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써있죠. 변액보험의 특약과 최저보증금은요 보장을 해줍니다. 언뜻 듣기에 변액은 보장 안 해준다 그랬는데요. 변액의 특약과 최저보증금은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퇴직연금들도 보장을 해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뭔 보장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보호 제외되는 건 뭐가 있냐는 건데 여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법인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요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보험은 보장하지 않고요. 보증보험 계약도 보장하지 않고요. 변액보험 계약, 주계약, 그러니까 일반적인 변액보험 계약은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보험 계약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요 뒤에서도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요.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건데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나왔네요. 딱 봐도 뭔가 좀 다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툼을 해결하는 건데 이 위원회는요 뭔가 회의 같습니다. 회의예요. 근데 이 회의는요 쉽게 얘기해서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금융감독원에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또 나왔네요. 다시 한번 짚어드릴까요?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보험중개사의 등록, 그리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있어서 민원들을 해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할게요.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언제 열리게 되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보험회사 분쟁이 생겼습니다. 다툼이 생기고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조정 신청이 들어갈 건데 처음에 어떻게 될 거냐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합니다. 합의하세요. 이렇게 잘 조율하세요. 며칠 이내 30일 동안의 그 기간을 줍니다. 근데 30일 동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열리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회부가 됩니다. 여기에 회부가 되고요. 그리고 60일 이내 심의를 하고 조정안을 작성시킵니다. 그리고 조정안을 수락한다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0일, 60일 중요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원에 제소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는요 당연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이제 법원 쪽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다음은 기타 소비자 보호 제도를 말씀드릴게요. 고객 상담 창구가 있겠죠. 저희가 상담 창구들 많잖아요. 금융감독원이 있겠고요. 생명보험협회 있겠고 보험회사에서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험 가입제도, 내 보험 찾아줌, 내 보험에 뭐가 가입됐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생명보험협회에서는요 뭘 하고 있냐면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방문 외에도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아이핀 이용 가입 내역 조회는 아이핀 이용 가입 내역으로 조회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공제는 조회가 불가능하더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치매보험을 가입했는데
제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에 제가 계약자, 수익자 다 저예요. 근데 제가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데 제가 만일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요. 보험금을 대리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데 그걸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임의로 이거를 누군가에게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다음은 광고 심의 대상입니다. 보험회사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자, 광고는요, 모든 것들, 간행물, 방송 매체, 온라인 매체, 인쇄물, 모든 것들을 심의합니다. 광고 심의를 하겠죠. 근데 본사 이외에 예를 들어서 지점, 영업소, 대리점, 어떤 개인의 설계사가 제작한 것까지 광고 심의를 다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 대상에서 그건 제외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본사에서 만든 대부분의 것들은요, 광고 심의 다 받는데 이외에는 좀 받지 않는다. 그건 회사에서 판단해서 심의 번호를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심의를 어떻게 할까요? 자, 사전 심의가 원칙이겠죠. 상품 광고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이런 상품 나왔으니까 이거 이제 뭐 광고를 할 겁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사전 심의, 이걸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겠죠. 사전 심의가 원칙입니다.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되고 생명보험협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절차가 좀 복잡하다. 요거보다 좀 중요한 건 밑에 있습니다. 그럼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는요. 사전에 홈쇼핑을 다 검토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심의도 하고요. 사후 심의도 합니다. 홈쇼핑 촬영한 걸 또 보기도 하고요. 중간에 상시 모니터링 제도라 그래서 홈쇼핑을 계속 검열하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 금액을 물어봅니다. 광고심의위원회의 제재금은 얼마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보험회사인데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한 경우는요. 얼마의 제재금이 부과될까요? 1억 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준수사항을 금지한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지키셔야 됩니다. 이런 거 무조건 다 써 있어야 돼요. 라고 했는데 이걸 위반한 경우는요. 5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받고요. 제가 이 심의기간이 유효기간이 1년인데 광고를 틀 수 있는 기간이 1년인데 이걸 넘겨서도 또 광고를 이거 계속 썼어요. 그런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 3천만 원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은 보험 상품을 광고할 때 필수 안내 사항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가 일반적으로 TV 보다 보면 보험 상품 광고 많이 보신 적 있죠? 그럼 끝나고 나면 뭐라 그럽니까? 뭐 이 상품은 뭐 갱신형 상품으로서 해지환급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필수 안내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 담기냐? 기존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다른 계약을 체결한다면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변액보험 계약 같은 경우 보험금이 변동할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보험금, 보험료, 해약환급 같은 예시들이 거기에 다 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상품을 광고할 때 금지하는 행위들이 뭘까요? 제한 없이 보험금을 수령 가능하다. 무조건 드릴게요.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요. 일할 표시가 뭘까요? 보험료를요. 하루에 얼마,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100만 원짜리인데 하루 3만 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될까 안 될까요? 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불충분하게 설명회에 저렴하게 보이도록 하는 행위가 안 된다. 그리고 고액보험금 수령 사례를 소개하는 거예요. 누가 뭐 몇 억 받았습니다. 이런 걸 소개해서요. 보험금을 많이 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안 된다. 갱신형 상품 경우 갱신됐을 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걸 꼭 알려줘라. 이런 것들을 금지 행위로 두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공시를 잠깐 볼게요. 공시를 볼 건데요. 보험정보의 공시입니다.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을 외부에 알리는 제도, 알린다라 그랬죠? 알리는데 이거 보험회사에서도 공시를 하고요. 생명보험협회에서도 하고요. 금융감독원에서도 합니다.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경영공시와 상품공시를 하고요. 생명보험협회는요. 경영, 비교, 기타 공시를 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생명보험협회가 비교 공시를 하는데 무슨 비교를 해주냐? 생명보험 상품들을 모아서 비교해 줍니다. 금융감독은 아무래도 뭘 할까요? 금융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민원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겠죠. 자, 경영공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경영공시를 보시면 경영공시는요 뭔가 회사를 경영할 때 알리는 거겠죠.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기공시는 뭐냐면 정기적으로 알리는 거겠죠. 정기공시에는요 결산공시와 분기별 임시 결산공시가 있는데, 결산공시는 쉽게 얘기해서요 재무제표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이만큼의 수익이 났고요, 이만큼의 자산이 있고, 이만큼의 부채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지금 경영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를 결산공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산공시는 언제 해야 될까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안에 알려줘야 돼요. 근데 언제요? 3년 동안 알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삼삼하다가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3개월 안에 3년간 공시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분기별 임시 결산 공시는요. 분기 결산일로부터 4분기까지 있잖아요. 분기 결산일로부터 2개월 안에 다음 분기 임시 결산 공시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분기별 임시 결산 공시는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수시 공시를 볼까요? 수시 공시는요. 아무래도 결산이랑 관계가 없겠죠. 자, 밑에 잠깐 볼게요. 수시공시 사항을 보면요. 적기 시정 조치, 법에서 뭔가 위반을 해서요. 빨리 보험회사 이거 바꿔. 이런 경우. 그리고 거액의 손실이 납니다. 중대한 변경이 생겨요. 중대한 영향이 갑자기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니까 정기적인 게 아니겠죠. 수시로 알려야 되겠죠. 발생한 즉시 언제? 발생한 즉시 공시를 해야 되고요. 홈페이지에 3년간 공시해야 됩니다. 정기 공시랑 같네요. 3년 동안 공시하는 건 같지만 이거는 발생 즉시 공시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상품 공시입니다. 보험회사는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가입한 보험들을요. 무조건 알려줘야 됩니다. 그걸 상품 공시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안내 자료를 공시합니다. 상품 설명서, 요약본,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 보험 계약 관리 내용 이런 것들도 다 알려야 되고요. 상품 공시실을 통해서 보험 상품에 관련된 자료를 다 올려놔야 되고요. 가격 공시실에서 소비자가 직접 가입 설계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되고요. 보험료 조회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상품 공시다. 근데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요. 그냥 상품 공시가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 기타 공시가 있는데요. 이거는 금융감독원에서는 아까 무슨 공시를 많이 하겠죠? 민원이었죠. 금융감독원은. 그래서 불안전 판매 비율, 소송, 민원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하는 공시를 한다.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생명보험협회에서는 보험을 막 모아놓은 상품 비교를 했다 그랬죠. 보험을 다 모아놨습니다. 보험 다모아가 있었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공동으로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같이 비교해서 알려준 게 생명보험협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 전용보험,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여러 보험들을요 다 비교해놨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 민원은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보험회사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거나 진정, 건의, 질의, 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보험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뭐 관리가 안 돼요. 이런 걸 이제 민원이라고 하죠. 다음 볼까요? 자, 민원은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금융민원이 있고 기타 민원이 있겠죠. 금융민원은 뭘까요? 금융 업무와 관련된 민원이고요. 기타 민원은요 보험회사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질의나 건의 등을 기타 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민원과 기타 민원이 있다.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볼게요. 자, 보험인원의 특징입니다. 자, 보험은요, 당연히 납입되는 보험료 대비 보험금이 많이 받아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민원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져 있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 및 판매 정책에 영향을 받겠고 악성 민원에 의해 남용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험 민원 건수의 절대치는요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 보험 산업 자체에 민원의 요소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을 보면서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험 민원의 유형 중에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자, 밑에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모집 관련된 민원이 좀 가장 많습니다. 원래는 보험금에 관련된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역전돼서요. 보험 모집 관련된 민원이 좀 많다라고 그냥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아까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어디가 출동하죠? 어디다가 신고된다 그랬죠? 금융감독원,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다가 이제 금융민원과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우리가 민원을 제기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까요?
자, 다음 보시면요. 자, 다음 보시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민원 제기할까요? 자, 문제에서는요. 민원은요. 직접 방문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아니겠죠.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다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민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오답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감독원 직접 평가 대상이 있는데 이게 뭐냐? 금융업권 내 민원 건수 영업 규모의 비중이 모두 1% 이상인 회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민원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1%면 되게 많은 건데 1%를 기억하시고요. 1% 이상인 회사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직접 평가하겠다. 뭐가 직접 평가해버리겠다 이런 뜻으로 좀 안 좋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1% 미만이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마지막 장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직접평가 대상이 아까 몇 프로였죠? 1% 이상인 회사는 직접 평가하겠다, 직접 감독하겠다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주기는 뭘까요? 평가 주기는 연 1회입니다. 연 1회고요. 등급은 5등급으로 나눕니다.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뭐 알아두실 건 없고요. 5등급에 연 1회 한다. 평가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등급은 5등급으로 나눈다. 그리고 주기는 1년이다. 연 1회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시험 문제 한 문제 맞출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됐습니다. 파트 2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세제 부분들은 저희가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너무 양이 방대하고요. 외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셔도 전 된다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1주 집중 코스예요. 세제 부분을 따로 이렇게 클립 영상으로 구성을 해놨으니까요. 파트 2의 세제 부분 3클립 한 6, 7분짜리거든요. 그거를 들으시면요. 훨씬 더 도움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내일도 저희는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트 2를 이제 학습을 했고요. 내일부터는 어떤 학습을 할 거냐면 파트 3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 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파트 3, 4는 좀 천천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일 파트 3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즐거운 오후 되시고 여러분들 모두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